그 부족한 정도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사들 반도 안 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꼭 보면은 그 보도 밑에 민간 공급 물량 뭐 이렇게 적어놔요. 네. 그러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집이 아닌가요? 그것도 집이잖아요. 아주 헬리오시티라고 아시죠? 송파. 급매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다 낮춰가지고. 그리고 압구정은 10억 낮춘 매물도 있어요. 현재 시장은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낮아지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살 사람이 생기겠죠. 가격 하락 효과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정상화를 위한 조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예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또 거품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젊을 때 한 3, 4년은 일반 회사에서 기획실주에 근무하다가요. 30살 때인가 그때부터 부동산 시작해서 이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겸임교수 또 뭐 숭실사이버대 겸임교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정상화론을 외치는 사람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하락론자라고 이제 좀 폄훼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가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 개념에서 당연히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고 적정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은 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뭐 헬조선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한 7, 8년 전, 10년 전부터 정상화론을 이제 계속 외쳐오고 있고요. 다들 뭐 모르시는 분은 오늘도 대화를 나눠보면 저의 어떤 생각 그리고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또 어른들이 있어야 또 후세들이 잘 지내는데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 때문에 세대 간 갈등까지 생기고 이래서 그쪽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뭐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2026년 들어서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났다, 공급 절벽이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은 올해 서울 부동산 공급 물량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울의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2022년이죠. 그때 레고랜드도 있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이 뭐 부도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이제 경색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회사들이 하던 공사들이 주춤했습니다. 주춤해서 그러면 보통 그 일어난 해에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짓기 시작하면 3년 정도 있으면 집이 준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입주 물량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2년이니까 3년을 더하면 25년이잖아요. 하반기니까 25년 하반기니까 올해부터 그럼 22, 23, 24는 좀 지었고요. 2022년, 23년도에 착공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6년도, 7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정도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사들 뭐 반도 안 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꼭 보면은 그 보도 밑에 명확하게 민간 공급 물량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집이 아닌가요? 그것도 집이잖아요. 근데 그 물량을 다 더하면 심하게 적은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는 한 2만 8천 호. 작년에 좀 많았어요. 한 4만 호. 우리가 3만 호 보는데 작년 것들하고 연결해 보면 평균은 올해까지는 괜찮고 내년이 이제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시장 상황 보시면은 뭐 작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입주 물량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서울에서 6만 호 공급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그러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3년
불행히도 바로 착공하는 게 별로 없고 27년, 뭐 29년, 30년 돼야 지어요. 27년은 별로 없고 그러면 29년, 30년이면 32, 3년 되면 입주하는 물량들이 꽤 나오는 거죠. 6만 원 정도가.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좀 참고해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이잖아요. 지금의 관망세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하락의 전조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빼뜨린 게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논리는 한 부분은 맞습니다. 수요가 그대로 존재할 때. 근데 지금 현재 수요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이번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다고 해서 집값이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2018, 19년 입주 물량 많았어요. 그래서 집값 올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책의 힘이에요. 실패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나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정적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라고 해도 못 사는 거고요. 가격이 저렴하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나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거래량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에 한 6월 달에 10,000건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보통 6,000에서 6,200건이에요. 한 20년 정도 시계를 보면 그러면 6,000 미치면은 시장이 안정됐다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6월 달 10,000건 찍었다가 627 대책 나오고 나서 3, 4천 건대로 확 줄었어요. 3분의 1 토막. 그랬다가 97 대책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조금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저도 뭐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 11월 달에 거래량이 또 늘어나요. 막 8천 건으로.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그냥 탁 담을 거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11월 조금 버티는 것 같다. 12월 되니까 바로 12월 1월은 또 4천 건, 3천 건대로 또 줄어요. 그러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거래가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입주 물량 부족하고는 조금 다른 변수잖아요.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또 1월 29일 129 대책 또 나왔잖아요. 6만 원. 네. 그리고 나와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대책이 또 나왔어요. 공급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다들. 뭐 강남 한복판에도 있고. 근데 바로 입주하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안 되잖아요, 집이. 그거 예측을 해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 와중에 이제 또 1월 25일이었죠.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 트위터에 깜짝 발언을 던지시는 바람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죠. 25일 이후로 29일, 31일 연속적으로 한 6, 7개의 트위터를 올리는데 내용이 신박하기도 하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뭐 양도세 중과 종료를 하니까 매물 잠김 얘기가 나왔다가 저도 사실은 양도세 중과 종료를 100% 찬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반만 줄이고 물건이 잠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올 줄은 저도 생각 못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신호를 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보름은 버텼어요. 1월 25일부터 2월 한 3일까지 버틴 저번 주말 있잖아요.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해방 이후에 계곡에 그 닭찜 팔고 이런 분들 해방 이후에 계속 그게 무단 점유를 했는데 그걸 정리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력은 이미 있고 또 코스피 5천도 달성했고 뭔가 좀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건 한 가지가 있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요. 이게 두 개의 변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는데 그게 좀 꺾였어요. 불과 이제 이 찍기 이틀 전부터 주말부터요. 아주 헬리오시티라고 아시죠? 송파. 거기가
매물만 지금 한 840건 됐을 거예요. 그날 820건이었는데 100건, 그러니까 99건이 타이틀이 부동산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급매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다 낮춰가지고. 네. 그리고 압구정은 10억 낮춘 매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다시 한번 봤어요. 압구정에 여러분 매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몇백 개씩 나옵니다. 단지마다. 한양 1차, 2차, 3차 막 쭉 있거든요. 현대 있고 막 200개, 300개씩 매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이게 뭐죠? 아, 이게 투자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자기 집 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효가 생기고 가격 왜곡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낮아지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가격을 낮추면 살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가격 하락 효과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거래량이 급감해서 지금 관망세를 위한 숨고르기인지 하락의 전조인지, 저는 이제 하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조정, 정상화를 위한 조정의 시작인지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락한 게 아니죠.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에 25억이던 아파트가 37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30억이면 이게 하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란 표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상화를 위한 이 바람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개포주공 재건축해서 지은 개포 땡땡땡 아파트들 한 큰 단지들 몇 개 있잖아요. 좋은데 막 수영장도 있는데 거기도 작년 11월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게 지금 다 2, 3억씩 지금 낮춰져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매물이 계속 오를 것 같더니만. 왜? 작년에 뭐라 했어요? 올해 집값 폭등한다 그랬어요. 올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니까 시장이 확실히 숨고르기보다는 이제 급매물이 확실히 늘어나고, 서울 매물의 말씀드리면 서울이 2022년, 23년에 매물 많을 때 아파트가 9만 건이나 팔려는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게 쭉 줄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제가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뚱맞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런 바람에 1년 동안 광풍이 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레기님들이 막 기러기 날리면서 막 포모 현상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거래량도 폭증하고 가격은 1년 사이에 25억이 37억 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건이 엄청 나왔는데 호가도 낮아진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보고 있냐? 거래가 안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도 낮췄는데도.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조정 국면의 장이 시작됐다. 그러면 호가를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가지고 이 세입자가 없어. 왜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집이 있는데 임차 기한이 10개월 남았으면 이건 못 팔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매 땡땡 무슨 뭐 이런 쇼 이런 방송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이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팔고 싶어. 그렇죠. 근데 제도가 그걸 막아놨어. 네. 그럼 그건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2, 3일 뒤에 대통령이 그냥 공식 선언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대안까지 나왔어요. 그 대안을 정리해 드리면, 다주택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판다 이러면 그 세입자가 만약에 1년 반 2년이 남았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이 산 사람이 원래 6개월 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와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때문에 못 판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2년 뒤에 입주할 집을 막 사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가격을 좀 낮춰줘야 2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주 비거주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주 비거주. 자, 비거주용 주택은 뭘 위해서 샀을까요, 사람들이? 앵커님이 보시기에. 투자.
그렇죠? 네. 여기서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국토부 직원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비거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집을 사두고 전세를 주고 내가 들어가려고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국토부 직원들이 윤석열 정부 때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거의 싸우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냐. 그 이상한 프레임으로 갭투기를 정상화하지 마라. 그게 대한민국 집값을 망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많이. 우리가 마티즈 20년대 차를 타는 분하고 포르쉐를 모는 분하고 세금이 똑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 세금이라는 거는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여유가 네. 있으면 좀 더 내는 거고, 네. 여유가 없으면은 그 여유 있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경우엔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는 또 세금을 줄여주고 이렇게 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쉐를 모는 사람하고 마티즈 20년 된 거 모는 사람하고 세금이 같다 그러면 아무도 이거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도 실제 내가 살려고 하는 분하고, 그분은 들어가서 살면서 뭘 해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 사뒀어요. 생산적인 활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시세 차익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세금 좀 더 낸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너무 적다 했는데, 그 실효세율이라고 그래요. 가치에 비해서 내는 세금 비율이 우리는 한 0.17% 돼요. 재산세, 보유세가. 근데 해외는 이거보다 한 1.5에서 2배 높아요. 그거 가야죠,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웃기게 어딜 다 물어보셔도, 내가 뭐 다른 방송에도 물어보거든요, 앵커님처럼. 비거주는 왜 샀을까요? 그러면 다 100%, 101%가 있다면 101%가 있는데 101%다 투자라고 얘기하셔. 네. 근데 정말 황당하게 국토부 직원은 거꾸로 얘기를 해. 이렇게 썩은 거예요, 국토부가. 그죠? 왜 이렇게 썩어왔을까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요새는 아시죠? 20세에서 45세. 아세요? 청년이 저희 때는 20세에서 30세였거든요. 네. 지금은 45세래요. 저쪽 지방 밑에 내려가면요, 거긴 청년을 아예 그 지자체에서 49세까지예요. 결혼을 못 하니까. 네. 지방도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은 진짜 45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 내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락의 전조가 아니라 정상화의 전조는 시작됐고, 청년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 보태면 국토부하고 정부 내에도 또 수박들이 있어요, 기득권이.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 뭐 관계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가서 꼴밤 때릴 정도로, 무슨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버벅버벅대요. 대통령 혼자 의지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청년들이, 또 청년들 자녀 뭐 2분이 있다? 성인이에요. 그러면 집값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댓글로 막 우리 현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댓글도 다 달아주시고, 기러기님들 기사 나오면 거기다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말이 90%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하시면 정상화의 전조가 쭉 이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희망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이제 강남과 마용성 같은 핵심지는 신고가가 계속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초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비교적 다 오르는 갭매우기 현상이 지속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2026년 들어오면서 이미 거래량이 막 줄면서 강남은 신고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러니까 슈퍼 A급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강남인데 대단지구 신축, 이런 데들은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월부터 사실은 다 2, 3억씩 나. 그리고 송파, 잠실, 엘리트 이쪽 지역들도
30막 5억 찍고 7억 호가 갔다가 요새 33억대예요. 네. 이미 내려왔다가 요번에 대통령이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는 이미 고점 찍은 제일 앞서니까 성적이 1등 애들은 1등 성적으로 말하면 걔들은 성적이 지금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 있잖아요. 너무 비싸서 못 가니까 중저가 주택 말씀하신 마용성하고 조금 싸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신고가가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마용성이고 강남이고 간에 강남 송파구에 여러분 장지동 마천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 같은 송파인데 좀 다른 송파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 강남 쪽보다는 저쪽 경기도 쪽으로 더 붙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은 좀 저렴했단 말이에요. 걔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키 맞추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가 마치 강남 장지동 이렇게 하면 송파죠. 송파구 장지동 신고가 이렇게 되면 강남이 송파 뭐 다 계속 신고가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던 게 11억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고 그래서 초양극화가 실시된 건 이미 작년에 피크를 찍었고 올해 원래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가도 보면 선반영이라고 있죠. 그렇죠. 호재 선반영 그런 것처럼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만 놔둬도 약간 조정될 타임이었는데 이 자꾸 신고가 기사를 기레기들이 하도 싫으니까 네. 팩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쁘시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토부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똑똑한 대안을 안 놓다 보니까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힘을 더 받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현상은 올해는 지속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신고가 나오는 거는 바보 아니에요? 그걸 사는 사람이 누가 봐도 0꿀 2, 3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5월 9일이 끝났을 때 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나왔던 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뒤에 대책을 마련할 건 뭐죠? 공급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를 주면 하반기도 이어질 텐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던져놨는데 또 실무진들이 버벅버벅대고 똑바로 대책을 못 내놓으면 다시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품 수준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2026년 전세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이 좀 가슴 아픈 한 구석인데요. 지금 뭐 그림에 나올지 모르지만 최근에 다주택자분들이 다 전세를 났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겠다라는 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분들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원래 전세 물건이 지금 매매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물건은 지금 늘었어요, 되게. 근데 전세 물건은 도리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약간 상승 압력 요인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택 시장 가격만 지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 임차인들의 전월세 안정 대책은 사실 낼 타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실수죠, 사실. 애초에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결국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실무진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던진 안들과 이번에 뭐 대안들과 또 전월세 대책을 애초에 같이 대안을 갖고 한 번에 발표했으면 효과가 정말 컸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아마 준비를 할 것이고 실거주 예외 조항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요번에 발표한 다주택자 그 임차 기간을 인정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실거주 예외 조항을 없애면 임차인들이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자꾸 그 나가라 그러고 천 주고 뭐 이런 일이 이분들이 지금 전세 물건을 준다는 얘기는 근데 다행인 건 또 이분들이요 월세로 가세요. 똑똑하시져 가지고
뭐 아기들 있고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전세를 조금 비싸게 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담합 세력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틈을 노려가지고 전세 가격을 어느 일대는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올려버려요. 이런 일도 감독원이 근데 이번에 출발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미리미리 다 이 사안들을 대책을 해서 한꺼번에 났어야 되는데 뒤늦게 지금 붙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예전에는 그것도 방치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해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역풍이 불 수 있는 뭐 상한제 이런 걸 갑자기 던지면 역풍이 또 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공급이 따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정부가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안들의 나열들을 해준다라면 시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세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전세 가격 상승이 도를 넘어서면 매매 가격에 상방 압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잘 조아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짜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나마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시니까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또 대책이 뭐가 있냐면 갱신권이 쓰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주인도 많잖아요. 갱신권 쓰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임대료를 5% 이상 인상 안 하면 이 거주,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가로 묶이고 다 이러다 보니까 거주 의무를 지켜야 양도세 감면을 받아요. 근데 그 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2년을 유예해주는 조항이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떤 주인, 똑똑한 주인들은 그럼 나는 5% 이하로 올리고 그 혜택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쓴다라면 좀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보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026년은 한마디로 정부의 손길에 따라, 정책에 따라 흑백 논리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극과 극으로 시장이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그렇고 뭔가 세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이런데 그 VIP들 자산가들 강연을 가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질문하고 틀려요. 강연 끝나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추진력, 행정 추진력을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 다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주택자 청년들만 힘을 합쳐주면 이거는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행복하게. 그리고 자산가들은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신다라면 2026년 시장은 정부가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정부 안에 그 실무진들의 수박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비판을 해주면 대통령이 힘을 얻고 또 수박 아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제안을 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낸 공무원이 계시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월급이 똑같은데 대통령처럼, 대통령은 사실 특별한 분이잖아요. 좀 살아온 과정이 남들하고 좀 틀리시고 좀 여러 가지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국민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나셨잖아요. 막 검찰이 막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충분한데 일반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 피해를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때우다가 퇴직하고 연금 받고 편하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념과 철학이 약하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제안을 내면 인센티브 막 2, 3억씩 주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제안들이 공무원들이 맨날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약간 트럼프 악동 때문에 악동이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정신없잖아요. 전 세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만 보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시장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유세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하반기에 발표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그 지방선거 때 만약에 국민들이 갈려서
또 제가 볼 때 조금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쪽의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되면 이게 또 동력이 약간 약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는 현재 집권 여당이 몇몇 분들은 자꾸 뭐 정치적으로 좀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잘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힘을 실어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자체에 그 인허가권이 있어요. 서울시도 뭐 용산에 10,000호, 8,000호, 6,000호 서울시장하고 싸우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냥 10,000호 그냥 오케이 하면 돼요. 왜 안 하죠? 청년들을 위해서 맨날 얘기하는데 이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됐다. 이러면 또 다 반대하면 이거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판단되잖아요. 아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국가를 위한 게 어떤 길인지를 본인의 그 투표권을 잘 선택하시면 그 결과는 이제 우리들이 책임지잖아요. 그 맡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선거 결과가 미리 앞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것이고 그 뒤에 수박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진짜 좋은 게 나온다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하나 남죠. 아,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2부에서는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할지 1주택자는 갈아타야 할지 다주택자는 팔아야 할지 실제적인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지금 교수님께서 현금 3억 원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네. 2026년 2월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아, 3억이 있다? 네. 근데 어떻게 하고 뭐 실거 주신가요? 아니면 뭐 전세 살고 계신가요? 오피스텔에 계신가요? 지금 중요하죠, 예를 또. 들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 전세 전세 살고 만기. 네. 전세인데 전세돈 말고도 3억이 있어요? 네. 질문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자산관리 컨설턴트 하니까. 네. 완전 빈털털이고 그냥 현금 3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부모님 집. 아, 캥거루죠. 오케이. 네. 캥거루신데 네. 현재 3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은 어떻게 좋은가요? 직장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여러분 명료한 이 해답이 됩니다. 대출은 못 받아요. 대출을 못 받아요. 왜요? 대출 왜 직장 못 때문에 받아요? 대출 때문에 직장이 없어요?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분들 네. 조금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사실. 네. 근데 여러분 프리랜서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것부터 하나. 카드를 잘 쓰세요. 카드를 쓰시면 이거 은행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카드를 쓴 게 1년에 한 3천을 썼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2, 3년 동안 계속 써왔어. 그럼 이 사람이 3천만 원 이상은 번다는 얘기잖아요. 카드 연체 안 하고. 그럼 이걸 3천만 원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직장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은행 창구를 가면 직장 뭐 소득 주면 뭐 이런 거 이래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끝내요. 속지 마시고 아니 좀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은행보다 이제 대출 영업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일을 주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뭐 나쁜 분도 있겠지만 잘 찾으셔가지고 대출 상담 전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출 중개 협회도 있어요. 거기 전화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좋은 회사들 몇 개.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그 고객에 맞춰서 가능한 대출과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 계산을 잘 해줘요. 그걸 활용하시면 프리랜서도 제일 좋고 평소에 그 카드 그걸 쓰는 게 좀 좋다 좀 말씀드리고 인증서도 갖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은 일단 기타 소득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손대고 있거든요. 사실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이 정규직이지 않고 비정규적으로 이게 수입이 들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담보의 개념에서 명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해외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신용대출의 개념을 우리는
뭐 마이너스 통장 이쪽으로 쭉쭉 밀어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품 처리하는데 해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용 점수가 좋으면 어느 한도 내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대출해 줘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못 갚으면 신용이 완전히 내려가죠. 근데 그런 게 잘 되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아직 미흡해요. 아마 손 댈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그럼 일단 한 3억이 있다. 네. 3억이 있는데 그분의 목적이 결혼이다. 네. 그러면 열심히 그 돈 중에 몇 프로를 저 친구를 만드는 데 써야 되겠죠.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혼자 살 거예요? 혼자 살 거면 그냥 제가 볼 때 월세 살면서 계속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네. 그냥 평범하게 지금 사례를 프리랜서를 말씀하셨으니까 프리랜서 분은 계속 수입이 그래도 모으실 거 아니에요? 쓸 거 쓰고 뭐 3억이 있으면 이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사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음. 70%가 대출되니까. 근데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 인정이 걸리니까 대출이 이게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생애 지출은 70%잖아요. 그렇죠. 소득 금액 범위는 맞는데 DS나 이런 걸 계산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맞추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1, 2년 하면 어떨까? 제가 볼 때 프리랜서면 자그마한 직장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기타 소득이 있잖아요. 이렇게 프리랜서 뭐 하든지 강연하든지 이러면 그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소득 인정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를 알아요. 제가 알기로 해가지고 대출 본부장들은 잘 아시더라고. 그거를 활용하는 걸 한번 찾으시면 그럼 내가 3억이면 최소한 6억, 7억짜리 집은 내가 도전할 수 있구나. 근데 내가 버는 프리랜서 수입이 그럼 3억이나 4억을 대출 받았을 때 네. 말씀드린 대로 대출 본부장이 이자하고 원금 갚는 이런 비율을 계산해서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를 넣어야 하면 이게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이면 20년, 30년짜리 모기지로 하면 분산이 돼가지고 낮아져요. 부담이 적어요.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제가 볼 때 5억에서 7억짜리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는 잘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면 그렇게 집을 만든 다음에 뭐 여자나 남자 배필을 찾으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3억이 있다. 아까 제가 뭐죠? 그 친구 만드는 얘기가 개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3억이 있으면 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신혼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잖아요. 시간도 있고. 네. 근데 둘이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 위해 가지고 가짜 결혼하고 뭐 이런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안 하거든. 그쵸. 굳이.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럼 두 분이 버는 액수가 조금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가 공급하는 요새 3기 신도시나 또 서울 유지 좋은 데 많이 한다잖아요. 네. 근데 신혼부부 물량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죠. 네. 거기 한번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3억 있으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완전 여유죠. 네. 그죠? 만약에 신도시 같은 경우엔 25평이면 5억, 6억대에서 끝일 거고 네. 좀 32평 가면 7, 8억 뭐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3억인데 친구도 설마 빚을 졌겠어요? 그 친구가 1, 2억 있으면 이건 부담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걸 노리시고 또 청년 부분도 공급이 있거든요. 네. 요걸 노리시는 게 1번 전략이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 훨씬 일단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일단 확보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3억을 그냥 두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네. 월세를 살 때하고 전세를 살 때하고 또 비교를 하셔가지고 비용 지출이 낮은 거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월세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2억 보증금 1억이 얼마 하면 2억 남잖아요. 네. 2억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다. 요즘 유튜브가 잘 됐으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뭐 가치 성장주, 뭐 배당 안정주 이런 것들 아니면 ETF 많이 하시잖아요. ETF를 잘 활용해서 묻어두면 거기 은행이자보다 더 줘요. 100%. 그럼 그 자본이 늘 거 아니에요. 네. 복리로. 이런 식으로 또 자산을 좀 활용하시면서 친구도 만드는 방법이 1번 아니라고 생각하고 2번 그냥 일단 혼자 살겠어요 이러면 제가 볼 때 국가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이 안 되지만 뭐 세상이 이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면 큰 집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큰 집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 이론. 나이 20에서 30은 10년 지나면 40, 50이 되잖아요. 그럼 40, 50이 강남에 살아서 혼자 살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유가 없을 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산하겠죠. 지대 이론이니까 뭐예요? 내가 강남에 집값이 비싼 이유는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그 비용만큼 정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은 자본 투자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요새 교통 많이 좋아졌잖아요. GTX도 생기고 계속 개통될 거고. 근데 거기가 지금 가면 저렴하거든요. 옛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희 때는 그냥 멍 때리고 눈길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태블릿을 보셔도 되고 노트북을 보셔도 되고 뭐 책을 보셔도 책도 요즘 또 핸드폰에 들어오잖아요. 네. 시간 지대 이론이 약간 무색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잘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사례를 들면 금천구, 구로구, 그 관악구 이쪽이 전세가 막 8억, 9억 가고 막 이랬어요. 좀 괜찮은데 네. 조금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단지가 좀 넓은데 세대수가 많은 데죠. 싼데 뭐 5억, 6억 이런데 근데 여기 살던 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거기서 인천이 경인고속도로 타면 출퇴근 시간은 뭐 50분 1시간 걸리는데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가면 30분 20분이면 가요. 그럼 서울에서도 어디에서 어디 가는데 4, 50분 다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2, 30분이 더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도구들이 많아. 그런데 인천에 작년에 엄청 물량 많았잖아요. 재작년에 엄청 물량 많아요. 미분양도 지금 아직도 있고 신축 대단지예요. 커뮤니티도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이 반값이네. 근데 그게 매매야. 전세가 아니라. 4억, 5억, 6억짜리가 많아. 그래서 내 한 몸 불잘라 처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3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를 생각해서 지대인을 생각해서 신도시 중에 일산 같은 데 거리가 좀 멀어요. 먼데 만약에 교통이 뭐 하나 뚫린다 이런 것들 계획이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요즘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서 좀 외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GTX 뚫리면 12분, 20분에 들어와요. 막 동탄에서도 2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동탄도 지금 저렴한 데 많아요. 물론 동탄 저렴한 데는 동탄역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덧셈해도 충분해요. 거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꼭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좀 그걸 좀 감안해서 3억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우선일까요? 매수가 우선일까요? 이건 무조건 매도가 우선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사례를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딱 계약을 하고 이걸 팔려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여지의 폭이 제한적이에요. 제가 돈을 맞춰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 무조건 내가 7억에 팔아야 되는 걸 계산해서 이 집을 계약을 했어요. 7억에 내놨는데 시장이 변해가지고 6억 5천이래요. 5천이 비잖아. 비니까 이거를 끝까지 7억을 맞추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날짜가 안 맞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금 다 날리고 이게 팔려야 넘어가는데 못 팔리니까. 그래서 절대 매수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매도를 하면 자 보세요. 매도를 하고 나면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정 안 되고 저 집을 기다릴 거면 월세를 잠깐 살아도 되고 뭐 숙박업소에 가서 한 달을 살아도 되고 이런 여유가 있는데 먼저 이게 매수를 하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먼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빨리 가셔가지고 원래 봤던 집들 빨리 가셔서 트라이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게 막 올랐어. 이러면 또 난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을 해야지. 더 내고 갈 건지 내가 1, 2년 기다리겠다 하고 월세 전세 돈이 있으니까 그죠? 월세 전세 가면 돈 남잖아요. 그렇죠. 남은 돈 갖고 자산 운용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을 따져보면 매도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데요. 매물이 쏟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증여로 숨어버릴까요? 저는 증여는 그렇게 이미 다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23, 4년, 5년에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좀 줄었어요, 사실.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증여에 대해서 취득세가 좀 올라갔어요. 막 8%인가 12%로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증여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말씀 주신 다주택자 중과 그 유예 종료 끝나는 시점 5월 9일. 네.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판 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통령이나 실무진이면 못 팔았으니까 중과예요. 중과의 폭을 낮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에 판 사람들이랑 형평성을 둬야 되니까 중과 그러면 3주택인데 80%. 이거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판 분들은 3, 40%밖에 안 내거든요. 많아요. 조금은 20% 내고. 네. 이걸 갖다 뭐 60% 낮춰준다든지 이런 뭐 대안이 나오면 좀 매물 주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매물은 잠기면 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그 MB 때 네. 그때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엄청 적었고 그때 규제를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때도 매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을 탁 던지고 나니까 강남 바닥에 한복판에 그 당시에 평당 강남 시세가 2,500, 3,000 할 때인데요. 분양을 토지부는 80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1,200에서 1,300만 원 했어요. 그냥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집을 사겠어요. 아, 난 기다렸다가 저게 신청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다 일단 기다리는 걸로 가니까 시장이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책이 나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남는 거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많던 적도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 잠김이라는 단어가 시장상에는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매물이 잠겨가지고 10,000개던 게 5,000개가 됐어요. 근데 수요가 한 10,000이 있었는데 갑자기 3,000이 됐어요. 더 적잖아요. 네. 수요 심리가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정책에 달렸다. 5월 9일 이후에 시장을 우리가 단정 짓는 것보다 예측하거나 이거는 무조건 정부에 달려 있구나. 정부가 못하면 이제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막 댓글 달고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정부는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부탁드리고 싶으면 30, 20, 30, 40 분들은 이번에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집값을 낮추는 게 그렇죠? 댓글 조금 다는 거 다른 거 잘 다시잖아요. 네. 이거 가끔 한번 달아주시면 여러분 젊은 분들이 엄청 숫자가 많나요. 20, 30, 40 하면요 몇 천만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면 2천만이에요. 댓글이 2천만 개예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쏟을 때가 됐다. 그게 이제 본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뉴스 보면은 최근에 뭐 초금매, 초초금매 이런 식으로 네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초울트라 금매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공인중개사인데 네. 초울트라 금매라고 써놔요. 왜? 그분만 급한 거예요. 어? 네. 뭐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뭐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지금?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기회인가요? 근데 네. 기회의 어떤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네. 뒤로 갈수록 공공분양이 나오는 건데 그건 좀 1, 2년 기다려야 되고 네. 3기 신도시는 아마 좀 나와요. 네.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 나오니까 그건 좀 보면 되고 근데 이제 기존 주택 시장 안에서는 매물이 약간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금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매가 말씀드린 것처럼 25억 올라갔을 때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던 게 갑자기 37억이 됐으니 네. 갭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고. 그러면 이게 울트라 금매라고 나와봤자 분명 30억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결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33억에 살려고 했는데 30억이 됐으니 됐다고 살 수도 있지만 여유가 없거나 부담되는 분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네. 그죠? 그럼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내려가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버티고 안 팔면 나중에 3, 4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다시 튈 거라는 기대를 이번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 임기가 워낙 많이 남으셨어요. 그죠? 4년 반이 남았어.
그 와중에 이분이 만약에 잘 정권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정권도 이 집권 여당 쪽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걸 바꾸겠어요? 중요한 건 이 방향이 국가와 정부와 국민과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걸 다 알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쉽게 유주택자 중에 53%가 과반수 이상이 이 정책을 지지한대잖아요. 평소에 제가 던졌던 지론이 맞는 거예요. 유주택자들도 자식들이 있어서 집값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나오잖아요, 데이터로. 그러면 얘기 정리되는 방향이 됐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정책을 보고 할지. 내가 지금 신혼부부예요. 네. 아, 바로 들어가야겠어. 바로 벌써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아기가 있어. 네. 아, 그럼 내 집에 있는 게 이사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합해서 그냥 저렴한데 초울트라 금매 찾아서 네. 조금 발품 팔아서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아직 결혼할 때가 좀 많이 남았어. 뭐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하는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야. 네. 한 지내다가 2년 뒤에 할 것 같아. 기다려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 보면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 좀 네.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어떤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초양극화 쏠림이 정말 심한데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표현 들으면 되겠구나. 거기에 가는 목적이 뭐죠? 상급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강남 프레임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강남에 계신 분들이 저 욕할지도 모르는데 강남에 살아본 사람들은 강남이 정말 좋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신도시 살아본 분들은 강남도 살고 신도시 살아본 분들은 살기는 신도시 훨씬 낫다 그래요. 투기하기에는 강남이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러면 무리해서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강남에 산다는 그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리고 네. 만족을 느끼고 여기가 그래도 더 오를 거다 앞으로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희소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국토가 좁잖아요. 서울에 있는데 판교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별로 취급 안 해요. 거기가 더 훨씬 살기 좋거든요. 집값도 막 거의 강남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대체지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남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단지들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잠실, 주공, 근데 나머지 거의 다 됐거든요. 재건축의 수익성도 옛날부터 떨어져요. 그나마 조금 강남은 분양가가 높으니까 재건축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시는데 재건축 보통 하려면 일단 10년 바라봐야 돼요. 10년 뒤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10년 뒤에도 이 시장이 잘 유지가 될까? 여기서 드릴 말씀이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몰라도 저희가 결혼할 때 네. 결혼쌍이 45만에서 50만 쌍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집이 5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해. 그때 50만 원 공급 정책을 폈어요, 실제로 저희 때. 근데도 이제 50만 원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집값이 계속 올랐죠. 경제도 발전하고 이때도 경제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앵커님 또래분들 지금 결혼하신 거 보면 재작년에 19만 쌍 찍고 네. 다시 20만 쌍 찍고 21만 19만 이거 왔다 갔다 해요. 20만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2033년에 몇 쌍인 줄 아세요? 이미 출생아 수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모르죠. 네. 제가 보시는 것처럼 13만 쌍으로 줍니다. 거의 반토막. 근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자, 저희 땐 30년 걸렸어요. 반토막이. 그리고 그림 보시면 더 심하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년 뒤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년 전에 혹자들은 또 여기 댓글 달릴 거예요. 분명히 또 안티팬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뭐 10몇 년째 하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락을 마친 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잘 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조심해서 다시기 바라요. 드릴 말씀은 이제 10년 뒤의 시장을 예측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하셔야지 그걸 생각 안 하시고 하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지금 뭐 압구정이 뭐 100억 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억이 그 A 이름인가요? 그 아파트 32평 한 채에 왜 100억을 깔고 살아요? 그거는 일부 진짜 0.1%의 최하 상위 그분들이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최근에 강남에 매물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구정에 뭐 몇백 개씩 나오는 거예요. 압구정이 네. 그 한강변이 그거 다 뭐예요? 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고 나올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생각을 잘 하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팔아도 남잖아요. 근데 들어올 분들은 근데 그것도 언제 돼요?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음마아파트 지금 30년째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성공한 걸까요? 돈은 올랐지만 삶이 어떻게 됐어요? 30년 동안. 뭐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대책들이 나와요. 연착륙을 위해서. 왜? 붕괴될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붕괴가 돼도 서울은 살아남다 그래요. 살아남으면 그게 제대로 살아남을까요? 붕괴됐다는 얘기는 옆에 대체지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다 40억을 깔아요? 그냥 이쪽에 가서 10억짜리 20억 갖고 1년 내 1억씩 써도 이자가 붙으니까 1억씩 써도 돈이 남아요. 네. 그죠? 뭐 이런 거 한번 삶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5년, 10년 사이에 이거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물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엄청 많죠. 2026년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죠. 제가 뭐 저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매수 대리인 그 활용하시라고. 근데 뭐 재작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제 말대로 실제로 경매 물건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NPL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Non-Process 뭐 이렇게 론 이래 가지고 이자 연체가 되는 분들은 이제 3개월 지나면 NPL 부실채권 해가지고 이걸 팔아요. 경매에. NPL 물건을 팔고 NPL 업체가 돈 사서 자기들이 싸게 팔든지 아니면 경매 붙여버려요. 바로. 이런 물건들이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많은데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매 권리 분석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접근하기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설피 경매 컨설팅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거 있어요. 강의. 네. 그거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 나쁘게 하면 투기꾼은 별로 없지만 투자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경매 매수 대리인이라는 분을 찾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럼 어디서 찾니? 이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있잖아요. 네. 지역에 공인중개사협회에 물어보셔도 알 수도 있을 거고 친절한 데면 알려줄 텐데 불친절하면 또 안 알려주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수를 하거든요. 실무교육을. 그래서 리스트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 잘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거기가 잘 접속이 안 되시면 그 지자체 주택가 있잖아요. 이 법원에서 등록증을 줘가지고 주택가에서 리스트를 관리해요. 그래서 주택가인데 또 지자체마다 또 틀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넘길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그 매수인 리스트 있는 걸 아는데 다른 부서라도 알려주면 알아봐서 알려줘요. 그럼 거기 딱 물어보시면 리스트에서 내가 무슨 동에 사는데 이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 중에 경매 매수 대리 자격 있는 분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시면 되죠. 그럼 그분들이 비싸게 안 받아요. 절대. 그리고 동네 분이니까 돌아가는 가격도 잘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족같이 잘 대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집과 투자하기 좋은 집 기준이 2026년 들어서 바뀐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살기 좋은 집은 제가 볼 때 뭐 신축이 살기 좋은 건 맞죠. 그렇죠. 맞고 살기 좋은 집 반면에 투자하기 좋은 집은 간단합니다. 그 수요가 계속 몰리는 곳. 뭐 이러면 다 아실 거고. 네. 근데 뭐 맨날 보는 강남 뭐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 너무 가격이 자 수요가 몰려도 어느 가격 임계점에 있으면 조정을 받아요. 잘못 사면 끝물에 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020년, 21년에 투자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막 노원, 강남 막 샀는데 노원은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5년 동안 이자만 냈는데도 가격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강남은 진짜 운이 좋아서 오세훈이 펌핑해준 바람에 정고점을 뚫었지만 전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지들은 또 정고점을 못 간 데는 어떻게 돼요? 그럼 5년 동안 이자 내고 고생했는데 집값은 내려온 거예요. 투자 이 시점을 지금 예전에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13년 동안 보셨을 거예요. 20대 분들이 지금 30대가 됐을 거고 30대 분들은 40대가 됐을 거예요 벌써. 그렇죠? 이분들이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야 아니야 어른들 말이 맞아 오를 거야. 그거는 여러분 인구가 계속 늘고 그죠? 학교가 계속 늘고 자꾸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한 얘기예요. 지금은 다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중에 어느 지역들은 공장이 세워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집이 늘어나잖아요. 집이 늘어나면 카페도 늘어나고, 이런 지역은 계속 집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데는 뉴스에 보시면 많이 나와요. 어느 지역 뭐 나라에서 뭐 투자해서 뭐 이런 데를 투자하기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기 좋은 집하고 투자하기 좋은 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결국 오늘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제 10년 뒤, 20년 뒤 미래 부동산 집값과 향후 우리가 살아남을 집 구조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후반 네. 수도권 집값엔 어떤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셀 겁니다. 왜냐하면 한 17만 원 되거든요. 거기다가 미니 신도시라고 해야 되죠. 3기 신도시랑 동시에 하는 그 공공택지 개발지구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더하니까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량이면 여러분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 혼인 건수 딱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경수도 한 8만에서 9만, 10만 정도 돼요. 3년치가 물건이 계속 나와주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 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도권 집값 중에서 이 분양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 많이 저렴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은 전세로 있다가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30만 개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든 매매든 물량이 나오게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거에다 추가로 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 됩니다. 70만 원 중에 한 50만 원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가시다 보면 계속 부지 발굴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여러분 혹시 수도권에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집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분명히 서울을 딱 벗어나서 신도시로 가는데 약간의 빈틈들이,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죠? 왜 비워놨을까? 근데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지금 서리풀 지구도 그린벨트 푼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시내에 있지만 그린벨트를, 근데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그린은 녹색이잖아요. 근데 색깔이 녹색이 아니야.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비닐하우스가 막 엄청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집 지면 되는데 안 져요. 왜? 물량을 조절을 해요. 기득권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핑계를 대죠. 뭐 교통이 몰리고 혼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용인 서울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9,700원인가 1조 들었어요. 뭐가 혼잡해요? 그냥 길 하나 빵 내가지고 교통량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통망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가 앞으로 계속 공공분양이 좋은 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말은 공공분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트렌드도 LH가 하청을 줘가지고 만약에 LG가 진다. LG가 지면 아파트 이름이 LG자이 가로치고 LH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는 시각이 바뀌거든요. 그런 시대가 저는 하반기에 갈수록 더 올 것 같다. 왜? 많은 대안들이 대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수도권 집값이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서서히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서히 집값이 내려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조정받는다고 보죠. 저는 무조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의 폭이 너무 세다 보면 민간 건설의 공급이 또 부족해져요. 여기서 이제 기득권 수박들과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과 잘 타협을 해야 돼요. 기득권 수박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공공으로 밀어붙이면 민간 시장이 죽잖아요. 이것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게 가야 되죠. 공존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정부가 잘 짜는 것만이 지금 연착륙,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근 출산율 저하가 정말 심각한데요. 네네.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는 티핑 포인트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1933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전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외부 충격이나 내부 충격으로 인해서 세게 조정받은 뒤에는 아마 투자 행태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이 거주 비거주 이런 세제라든지 보유세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머리만 잘 쓰면 투기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선진국도 바뀌고 있고 영국도 최근에 지금 집값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취득세 막 17%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값 완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933년 인구 감소라는 그 신혼 그 부부 쌍이 벌써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가니까 그 전에 대책들이나 법안들이 법제화돼 버리면 시장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아까 10년 보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년들만 제대로 올바르게 이 올바른 정책하는 어떤 정치인들한테 표를 던져준다라면 제가 볼 때 이번 5년 10년 안에는 대한민국이 진짜 부동산의 대변이 일어날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일본식 부동산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050년 되면 여러분 저는 없겠지만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20대 30대 분들은 2050년 25년이니까 그래도 젊잖아요. 40, 50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때 한번 보시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100% 일본식 스타일이 나오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 감소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로 와닿기 않은 건 제가 볼 때 10년 뒤부터 올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년 뒤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많은 정책과 모든 전월세 대책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또 법제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해외처럼 전세를 함부로 못 내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집 살까요?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워낙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일부 2,300만 가구 중에 237만 가구가 다주택인데 자리 한 250만 70만 돼요. 10%잖아요. 10%가 왜 다 가져가냐고 돈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얘기 정리됐잖아요.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장기 침체 시나리오는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결혼하는 분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죠. 그러면 20, 30년대 그 아기들이 자라서 집을 살 때가 되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보시면서 다만 나올 건데 정부가 이 10년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내가 아니면 정책이 나와서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끝까지 다 돈 대준대. 그럼 좀 생각해 보는데 그럼 집이 없잖아. 그러면 집도 대준대. 이러면 출산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집도 대준다는 건 뭐예요? 집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폭락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정책이 전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때인데 국민들은 응원하고 심리를 보내는 거고 정책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된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 공유 경제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어떤 위협 또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양면의 칼날입니다. 일부 지금 민주당의 원래 성향이 공공임대를 부르짖는데 싱가포르처럼 애초부터 정부의 땅이 많아서 공공임대를 예측 가능하게 계속 공급이 된다라면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공임대 다 물량해도 다 못 메꾸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갖고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암만 좋은 임대주택을 진다고 해도 그게 매년 나올 물량은 정해져 있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10년 살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면 학교 때문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공임대주택이 나라가 전부 땅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외에는 다 20% 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민간 시장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하지만. 근데 최근에 공공임대 소리가 너무 높아요. 막 다 때려짓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시장. 왜 큰일 나냐? 마지막 불꽃. 제 생각이에요. 땅이 그만큼 있다라면 지으면 돼요. 근데 그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의 욕구를 다 못 채워요. 공공임대 좋아요. 들어가 살고 안전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민간 세대수가 있는데 2,300만 가구인데 세입자가 1,000만 가구인데 집을 1,000만 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을 채워줄 게 뭐예요? 시장에 중화될 수 있는 공공에서 저렴한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면 비싼 집을 안 사고 주택 가격에 어떤 균형 가격을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임대시장에 특히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인정해요. 중요 서울의 핵심지, 역세권, 출퇴근에 좋은 자리 이런 것들은 임대로 짓는 거 좀 찬성해요. 뭐 100% 줘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디테일이 중요한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20년 살면 그 사람만 누리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청년이 들어서 10년을 살면 나와야죠. 나와서 어딜 가요? 민간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 얘기에 아까 드린 말씀이 연결이 되죠. 다 지으면 안 된다. 다 지는 거는 핵심지, 출퇴근 진짜 필요한 젊은이들 이런 거 위해서 짓고 가끔 요새 대통령도 뭐 중형으로 지어가지고 뭐 온 가족이 살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상. 그거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일 때, 나라 땅이 많을 때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역세권 임대주택을 줘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물량을 갖다 뭐 2,000% 줘서 하면 가능은 하지만 주거 환경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역세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몇 프로 줬을 때 일조권도 문제가 없고 교통량도 문제가 없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00%. 그걸 갖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낫지. 공공임대를 좋게 진다 말은 좋은데 나머지 뒤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 찬성입니다. 선진국 수준까지 가는 거. 선진국은 그럼 왜 그럼 50%안 질까? 누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공공 분양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이제 민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민간 시장이 어떻게 돼요? 더 폭등하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네. 뭐 저는 이렇게 제 주장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확대는 좋으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적정 물량만 시장에 안겨줄 수 있는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주택 공유 경제도 이거는 공유 경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익형 환원형 뭐 지분 적립형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다 심하게 얘기하면 좀 반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국에서 헬프 투 바이라고 지분 적립형 제도를 했어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0년 만에 망해서 걷어들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 재원은 재원대로 다 들어가고 주택 가격은 청년들이 10%만 되면 집을 사두니까 서로 살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또 도리어. 이게 잘못된 정책인 게 밝혀졌는데 이거를 금융위원회 기득권 수박들이 슬쩍 들여와가지고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지분 적립형이에요. 뭐 지분 적립형도 있고 지분 공용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뜻은 좋은데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선별해서 차라리 그냥 싸게 분양하면 끝나잖아요.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조성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 6억 비싸야 7억이면 다 분양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내에는 공공임대 확대는 필요하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정부의 네. 대책이고 지방선거의 결과. 네. 지방선거 결과가 잘 나온다라면 제가 볼 때 또 지방선거 해가지고 지자체장 됐다고 또 목리를 부리지 않는 한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라고 하면 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 말씀하신 핵심 지역에 공공임대 좋은 거 좀 더 주고 분양도 싸게 해주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 변수를 정책과 지방선거 결과 두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네. 부동산 시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 지방선거 결과, 네. 공공분양 및 임대의 분양가격 이 세 가지. 만약에 정부에서 앞에 두 개는 뭐 제가 할 게 아니고 네. 분양가를 노태우 때나 MB 때처럼 미리 딱 국민들한테 공표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시장 뭐 MB 때도 안정됐고 노태우 때도 안정된 거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시작되는 가능성이 좀 높은 한 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2026년 부동산 시장과 미래 변화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일단 새로 되신 대통령이 이 주택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득권의 눈치 안 보고 표 계산 안 하고 국민 주권, 국민을 위해서 청년과 미래를 위해서 칼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모든 우리나라 분야 뭐 정치, 입법, 사법, 행정할 거 없이 기득권들이 그동안 너무 잘 누려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정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기레기 기사 같은데 비판글도 보고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달아줘야 돼요. 이런 쓰레기 기사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다 같이 잘 살고 다 안정적일 때 더 좋은 집은 더 비싸게 받아도 당연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상적인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자식이 성년이 돼가면요 겁이 나요. 주일 얘기 들어보면 집사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화가 끊긴대요. 근데 자식도 그때부터 괜히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보인대요. 이런 슬픈 가족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요새 감기가 이제 저도 요새 감기 걸렸는데요. 너무 세요. 근데 감기가 이제 발전되면 막 폐렴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정말 주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시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조처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밝은 미래, 안정된 부동산 시장, 밝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세상이 오는 걸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 열심히 다시고 그 선거 투표 이번에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